복음교회 앞 한적한 풍경의 교회 정문 앞에 임사모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초조한 모습으로 정문 앞에 서 있었고 저 멀리 강 목사가 교회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강 목사가 오는 것을 확인한 임사모는 빠른 걸음으로 강 목사에게 다가갔고 임사모가 다가오는 것을 본 강 목사는 임사모에게 짧은 미소를 짓다가 이내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강 목사의 바로 앞까지 걸어간 임사모는 다급히 물었다.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한수가 그런 거 맞나요? 강 목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런 강 목사의 모습을 본 그녀는 순간 다리가 풀리며 비틀거렸다. 강 목사는 그런 임사모의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일단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네. 강 목사와 임사모는 교회 안에 있는 접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접견실 의자에 앉자마자 임사모가 다그치듯 물었다. 한수는 좀 어때요? 얘기는 좀 해보셨어요? 지금 조사하고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거기 있는 형사님과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한수가 먼저 자백한 것 같아요. 네? 정말요? 그럴 리가... 지금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수가 거짓말을 하는 아이도 아니고 더군다나 자기가 스스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다니 정말로 그 말이 맞는 건지. 아니에요, 목사님. 절대 그럴 리 없어요. 한수가 어떤 아이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일찍 소천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밝게 웃던 아이예요. 교회 충성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주변 성도분들에게도 얼마나 잘했는데요. 하나뿐인 동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한 번도 엇나간 적이 없는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가 사람을 죽였다니. 나도 아니기를 바래요. 아니, 아니라고 굳게 믿어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한수가 자백하면서 범인으로 확정짓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어찌하면 좋을지. 목사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강 목사는 임사모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뉴스에서 보도된 대로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과 자백한 진술서라면 충분히 범인으로 확정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강 목사 자신도 애가 타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본인이 감정에 휘말린다면 임사모뿐만 아니라 한수를 알고 있는 교회 성도들까지 혼란을 줄 수 있기에 강 목사는 스스로 냉철함을 유지하여야 했다. 강 목사는 임사모를 향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일단 성도들에게는 따로 얘기하지 말아요. 뉴스를 보고 알게 되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네, 목사님. 그래야지요. 목사님! 접견실 밖에서 저 멀리 강 목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접견실 문이 열리며 두 남자가 접견실로 들어왔다. 숨을 헐떡이는 두 남자는 꽤 오랫동안 뛰어왔는지 옷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두 남자는 접견실에 앉아있는 강 목사와 임사모를 보고 두 사람에게 인사 후 서둘러 옆 의자에 앉았다. 임사모가 두 남자를 향해 물었다. 준수 형제, 철영 형제,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아니, 목사님,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한수가 그런 게 맞대요? 준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강 목사에게 물었다. 그의 다급한 물음에 강 목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사의 반응을 본 철영과 준수는 몸에 힘이 빠진 듯이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목사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한수가... 목사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한수는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더군다나 자백이라니요. 이건 아니에요. 이럴 리가 없어요. 그래,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강제로 자백시킨 거라고요. 분명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준수는 강 목사에게 열변을 토하다가 순간 울컥했다. 한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착한 동생이었다. 드센 사람들이 많은 공사 현장에서도 함께 일할 때 짜증이나 화 한 번 안 내고 항상 웃으며 일했고 부조리한 일을 당해도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당당히
밝게 일하던 친구였다. 남들이 한수에게 해코지했으면 했지 누구에게도 해를 입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준수는 답답하고 상하는 속마음을 이렇게 강 목사에게 호소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준수의 얘기를 계속 들어주던 강 목사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까 경찰서에서 형사님 한 분이랑 얘기해봤는데 한수가 자백한 거는 맞는 것 같다.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기다려보자. 목사님, 교회에서 단체로 경찰서 앞에서 시위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수 형이 교회에 얼마나 충성을 많이 했는데 교인들한테 단체로 반대 서명이라도 받아야죠. 철용 형제, 교회는 오직 주님의 일에만 행동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무언가를 행동한다는 건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해야 해요. 철용 형제 마음은 누구보다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모두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모님, 억울한 말투로 임사모에게 말하려고 하는 철영의 손을 옆에 있던 준수가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만하라는 준수의 뜻을 이해했는지 철영은 고개를 푹 숙였다. 무리한 얘기라는 것은 철영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그렇기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순간 야속하게 느껴졌다. 접견실은 잠깐 침묵이 흐르고 준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사모님께서도 저희보다 더 마음 아프시겠지만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너무 답답합니다. 한수를 만나서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조사 중이라 면회가 안 된다고 하네. 무엇보다 한수 스스로 자백했다는 게 나도 믿기지 않아. 생전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인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강 목사는 곰곰이 생각하다 불현듯 한수의 동생 한규의 존재가 생각났다. 얼마 전 동생이 교도소에서 이제 곧 출소할 것이니 이제 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들뜬 모습으로 얘기하던 한수의 모습이 떠오른 강 목사는 임사모에게 말했다. 여보, 목양실에서 교족부 좀 갖다 줄래요? 목사님, 교족부는 갑자기 왜... 준수 형제, 혹시 한규가 지금 어디서 지내는지 알고 있나? 한규요? 아, 한수 동생 얼마 전에 출소한 것 같은데요. 형님, 근데 한수 형이 저번에 동생 마중 나갔다가 엄청나게 싸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야, 싸우기는 분명히 한규 그 자식이 형한테 싹수 없이 군 거지. 한수 그놈은 속도 없이 화도 안 냈을 것이고. 목사님, 근데 갑자기 한규는 왜요? 그래도 한규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형에 대해서 뭐라도 알고 있을까 해서 한번 만나봐야겠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수가 한규 출소할 때 잠깐 본 것 이외에 따로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기 형 전화도 계속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요. 임사모가 목양실에서 가지고 온 교적부를 강 목사에게 건네주었고 강 목사는 교적부를 펼쳐 한규의 인적 사항을 찾았다. 다행히 등록했을 때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 있네. 내가 갔다 와야겠어. 목사님, 힘드실 텐데 좀 쉬고 계세요. 저희가 다녀올게요. 아니야. 비록 한규가 형 따라서 억지로 교회 왔어도 우리 교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양이야. 교도소에 있을 때 면회가도 계속 거절당해서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얘기를 나누고 싶네. 목사님, 그러면 저희도 같이 가요. 제가 운전할게요. 괜찮아. 그럼 두 사람 다 같이 가지. 당신은 여기서 기다려요. 내가 금방 갔다 올게요. 네,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을게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강 목사와 준수, 철영은 곧장 접견실을 나와 차량에 탑승했다. 임사모는 그들을 배웅하며 서둘러 떠나는 자동차의 뒷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의 대낮, 서울 외곽에 있는 좁은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도로에 있는 건널목에는 사람들이 뙤약볕을 피해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한 카페가 보이고 카페 안 창가에는 김 실장과 한 여인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짧은 핫팬츠와 몸에 붙는 크롭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마치 연예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늘씬한 체형에 작고 예쁜 얼굴이었다. 김 실장이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인에게 말했다. 최예린 씨 맞죠? 얼마 전까지 강남에서 일했었고. 네. 근데 전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알았죠? 김 실장에게 얘기하는 예린이의 말투에는 기분 나쁜 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일하던 주점을 그만두고 일부러 강남에서 거리가 먼 곳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마치 익숙한 듯 자기를 찾아온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이 나빴다. 예린이의 날선 질문에 김 실장은 잠시 옅은 미소를 지은 뒤 말했다. 역시 기억을 못 하시네요. 예린 씨가 강남에 있을 때 나무 의원님 모시고 몇 번 갔었는데 돌아가신 나무 의원님을 모셨던 김 실장입니다. 아, 의원님 돌아가신 건 알고 있죠? 뉴스에 보도되었으니. 김 실장의 입에서 남의원이란 단어가 들리자 예린은 순간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이내 굳었던 표정을 풀고 다시 물었다. 김 실장은 그런 예린의 표정을 부드러운 듯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요. 저를 왜 찾아오신 거죠? 가게에 알아보니까 의원님 살해당하신 다음 날 바로 가게를 그만뒀다고 하는데 잘 나가던 에이스가 왜 갑자기 가게를 그만두었을까요? 가게를 옮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가게를 그만두든 말든 아저씨가 무슨 상관인데요. 아, 혹시 나 따라서 손님으로 나 만나보려고 했어요? 예린은 김 실장의 의문스러운 질문에 비꼬듯이 대답했다. 예린의 표정은 당당했지만 목소리는 어딘가 흔들렸고 앉아있는 모습은 여유로웠지만 눈빛은 한 곳을 똑바로 응시하지 못했다. 예린의 대답에 김 실장은 참던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예린 씨 생각보다 더 재밌는 사람이네요. 그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남 의원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알 것이고 의원님 돌아가시고 사모님께서 예린 씨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행여 돌아가신 부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된다면 그건 예린 씨 인생에 너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테니까요. 지금 나한테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라기보다는 거래라고 해두죠. 예린 씨가 좋아하는 것과 예린 씨가 알고 있는 의원님의 모든 것을 서로 교환하는 걸로. 김 실장은 예린에게 말하며 상의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봉투 안에는 마치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듯 얇은 두께의 흰색 봉투였다. 예린은 봉투를 보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내가 알고 있는 의원님의 모습과 교환하는 것 치고는 봉투가 너무 얇은 거 아닌가요? 솔직히 나는 손님이었으니까 그 진상을 다 받아주지. 의원님이 가게에서 진상 부린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청렴 결백한 줄로만 알았던 의원님의 실체에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날 텐데요? 예린은 봉투를 집어들고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멈칫했다. 봉투에는 1억 원 수표가 들어있었다. 예린의 눈이 커지며 김 실장을 쳐다보았다. 조건은 완전한 교환입니다. 이 돈을 받는 순간부터 예린 씨는 의원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스스로 최면을 걸듯이 본인 기억에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죠. 할 수 있나요? 김 실장의 말을 들은 예린은 깊게 심호흡 후 봉투를 자신의 작은 가방에 넣었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에게 말했다. 남 의원이라는 분이 누구죠? 그렇죠. 그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역시 젊은 분이라 얘기가 잘 통하네요. 그럼 다시 보는 일은 없도록 하죠. 김 실장은 일어나 옷매무새를 손으로 정리하고 뒤돌아 나가려던 순간 앉아있던 예린을 향해 말했다. 만약, 아주 만약에 말입니다. 혹시라도 의원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 저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걱정 마요. 나는 약속은 지키니까. 어차피 곧 있으면 이 지겨운 서울바닥 영영 뜰 겁니다. 예린은 휴대폰을 보며 흥얼거리듯 말했고
김 실장은 예린의 대답을 듣고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예린은 휴대폰을 보고 있는 척 카페를 나가는 김 실장의 뒷모습을 주시하고 있었고, 김 실장이 카페를 완전히 나가자 안도하는 듯한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카페 창문 너머 차 안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박진태 형사였다.